강성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석사 때까지는 재료공학을 전공했고요. 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기술 전략하면서 기술 경영 관련돼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파타임으로 해서 연대에서 기술 경영 박사 수료하고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운 좋게 국비 유학 국비 장학금 받아서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로 기술 로드맵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전략 짜는 게 주 미션이었고요. 복귀해서부터는 국제기술협력단에서 현재 아시아 중남미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아시아 중남미 팀을 했냐 그랬더니 윗분들은 얼굴이 아시아 동남아랑 이 멕시코풍이 강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까 원장님 오셔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거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오늘 원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사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이제 Beyond Uncertainty라고 했는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은 거창합니다. 메가 트렌드. 근데 툭 해놓고 얘기하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글로벌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순서는 이제 메가 트렌드가 뭔지, 왜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섹터별로 글로벌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텐데,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게 하나씩 건드리긴 좀 뭐해서 주로 이제 소셜하고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가고 나머지 세 개 섹터는 좀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라는 건 다 흔히 쓰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어떤 추세, 그래서 현재 있는 무언가를 다르게 변화시키는 내지는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보시면 네 가지 트랙으로 나눠집니다. 하이라키가.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라 그러면 보통 한 6개월 이내에 아주 단기간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반짝하는 그런 유행 같은 거를 마이크로 트렌드를 하고요. 패드라고 하면 보통 1년, 그다음에 일반적인 트렌드다 그러면 1에서 5년 정도 지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메가 트렌드라 그러면은 보통 10년, 20년 동안 우리 사회, 경제 전반적인 걸 지배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를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메가라는 말도 보통 명사고 트렌드라는 말도 보통 명사인데요. 그 두 가지를 접목해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존 나이스빗이라는 미래학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래학자를 꼽아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빈 토플러하고 존 나이스빗을 꼽는데, 엘빈 토플러는 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컨설팅 펌에서 보면 각 산업 안에서 어떤 게 돌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아주 세부 전략 짜는데 쓰는 그런 게 유행하던 시기였을 때 엘빈 토플러가 80년 초반에 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거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존 나이스빗이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를 주제로 해서 책을 냅니다. 벌써 한 30년 지난 시기지만 그 전에 상당히 낯선 용어들인 이런 탈공업화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다, 그다음에 분권화, 네트워크 조직형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잡고 큰 방향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인터뷰한 걸 보면 존 나이스빗이 이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10년 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해서 카테고라이징하고 큰 키워드를 뽑았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자주 왔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도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자문도 하고 할 정도로 한국에 좀 애착도 많이 있는데, 저분이 가장 근래 쓴 책은 차이나스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이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또 다른 큰 축으로서 중국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뒤에서 잠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분석할 때 취미 삼아서 돌아가는 얘기를 알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비즈니스 측면에서 분석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그런 분석 결과를 국가 정책,
어떤 경제 정책, 산업 정책에서도 써먹기 위해서 그런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왼쪽 상단에 보이시듯이 큰 키워드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키워드가 메가 트렌드라면 그 다음에 서브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됐을 때 과연 어떤 서브 트렌드가 생길 것인가. 예를 들어 도시화라 그러면 흔히 저희가 구분할 때는 메가시티다, 메가 리전이다, 메가 코리도다. 그래서 그 사이즈별로 200만, 500만, 1000만 그 이상으로 연결되는 사이즈에 따라서 그 도시화라는 걸 다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누는데요. 그런 식으로 서브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러한 서브 트렌드가 우리가 속한, 즉 제가 속한 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 그 도시화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그 이동 수단 자체를 개인화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충분치 않으니 뭐 카쉐어링이라는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즉 자기가 속한 산업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분석하는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요 단계를 전으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매크로로 보고요. 요 단계 뒷단으로 보는 건 이제 마이크로 분석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산업에 대한 임팩트를 분석한 다음에는 그러한 어떤 니즈나 임팩트와 관련된 그런 미래 제품이나 미래 기술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메가시티에 적합한 그런 자동차의 모형은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새로운 기능은 어떤 것이 필요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들어갈지를 예측하는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 요인을 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 중에서 현재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찾아내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쭉 아우러졌을 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현상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확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전 분석하는 것들이 이런 메가 트렌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가 트렌드 분석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존 나이스빗이 10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 많은 기관에서, 많은 회사에서 이런 메가 트렌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보시는 것처럼 뭐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그 유엔이라 이런 국제기구에서 내놓는 보고서라든가 국내 기관, 그리고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내오는 뭐 경제 동향, 그다음에 직접 기업 차원에서도 상당히 미래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IBM도 그렇고요, 뭐 듀퐁도 그렇고, 또 제가 이따 소개드릴 동영상 보시면 지멘스 같은 경우는 픽처 오브 퓨처라 그래서 그 전담하는 그 연구진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활동하고 있는 비즈니스 섹터에 영향을 미칠 큰 트렌드는 뭔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동영상이나 그런 레포트로 만들어서 조직에서 쉐어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그걸 또 아주 릴리스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분석한 방향대로 자기도 하지만 그보다 못한 업체들도 자기들 페이스에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많이 자료도 공유하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자료들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펼쳐놓고 하면 시사점을 뽑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일로의 담적 특성에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이냐, 정책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이냐, 사회 구조적이냐, 기술적이냐, 법적이냐, 경제적이냐, 내지는 환경적이냐 해서 보통 요 앞 글자 이니셜을 따서 뭐 패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패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스티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거의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술, 환경적인 측면에서 트렌드를 이렇게 카테고리에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작년 말까지 외부 컨설팅 펌하고 같이 작업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리 상당히 많은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이런 5개 영역에 보이는 이런
한 20개 가까이 되는 그 메가 트렌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셜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 도시화, 새로운 소비자 형태,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는 디지털화, IT 컨버전스, 바이오 기반의 어떤 기술, 에너지 효율, 로봇 등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좀 더 글로벌화가 가속된다는 점, 그다음에 현재 경제 성장의 어떤 큰 축이 선진에서 브릭스로 넘어가고 그 브릭스 다음에 포스트 브릭스가 어딘지에 대한 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주로 선진국 베이스에서 어떤 지식 기반의 활동, 그다음에 에너지 측면에서 피크 오일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워밍, 그다음에 에코시스템에서의 어떤 파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파워의 맵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메가 트렌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내지는 뭐 공식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딱 구분은 하지만 저것들이 각각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서로 엮여서 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구조의 변화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한 60에서 70억인데 2040년에 막 80억, 90억씩 증가하고 그 중에 그 중산층이 증가하고 노령화가 증가되고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딱 하나에서만 멈추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면 여기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우선은 노령화 사회로 진행된다는 점, 도시화, 그다음에 새로운 소비 행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 아무래도 신흥국 중심으로 자원 활용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제한적인 오일이 피크 상태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물이나 식량 같은 뭐 이런 커머더티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크오일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에너지 효율이라는 그런 이슈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에너지 효율을 위한 IT 기술의 접목, 디지털과 새로운 소비 형태, 그 다음에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좀 더 글로벌화되고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더 없어지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지식, 선진국 중심의 경제에서 브릭스나 포스트 브릭스의 경제 성장의 어떤 기반이 된다는 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향후 이 글로벌 파워맵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서 보셨던 그 20개에 달하는 키워드가 한 키워드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밀접하게 인과관계를 갖고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인데 슬슬 할 텐데요. 하기에 앞서서 아까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더 잘 만든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있는데 소리는 그냥 없는 셈 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0년에 대한 주요 어떤 메가 트렌드 설명드릴 거를 이렇게 잘 정리한 것들입니다. 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면 좀 더 복습 효과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세계 인구가 2020년 되면 70억 이상 넘어간다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인구의 어떤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고령화 이슈가 있다는 거죠. 특히 선진국에서는. 그다음에 세계 인구의 어떤 중산층, 소득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그 2010년보다 한 1억 4천만 명이 더 늘어날 거란 얘기고요. 이런 중산층의 반 이상이 2020년에는 아시아 쪽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의 특히 아시아 지역의 세계 경제 비중이 40% 이상이 될 것이고, 예. 추가적인 경제 성장의 한 40% 정도가 주로 브릭스 국가인데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큰 축을 담당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 어떤 경제 측면에서 경계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점점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고,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유럽에서 신재생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한 20% 정도는 유럽 지역에서 활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아까 오일 피크만, 피크오일만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뭐 시토류 금속이라든지 여러 그런 산업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기초 광물 또한 그 피크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는 인구 구조랑 맞물리는 건데요. 그 젊은 층 인구가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잡 크리에이션 측면에서 아시아가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고령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의 그 의료 관련 헬스케어 지출 비용도 높아가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연금이라든지 뭐 국가 차원의 보험 수가 이런 부분에서도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0년) 정도 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한 50억 명 정도, 그러니까 2050년에 인구가 한 80억, 90억이라고 했을 때 한 60% 가량이 그 인터넷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스토리지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요즘 SK인가 광고 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휴대폰에서 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시동 켜지고, 사무실 다 퇴근했냐면 전등 꺼지고, 너무 어둡다 그러면 막 가로등 켜지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 해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사물이 거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돼서 그렇게 인지 기능과 같이 구현된다. 함께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것이 이제 사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도 같이 접목된다는 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증강현실 관련된 얘기고요. 이거 역시 그 프랑스에 있는 대기업에서 만든 그런 예측 그 메가 트렌드 분석 자료인데요. 상당히 아주 잘 만든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드릴 말씀이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저 MBA는 사실 그 좀 천박하게 얘기하면 장사꾼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 소비자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임팩트를 미치는 건 아무래도 소셜 측면에 강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서브 트렌드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인구가 한 68억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는 한 75억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요 보시면 나이 구간이 지금 맨 위에가 한 65세 이상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15에서 34세 정도인데, 그 일반적으로 요 15에서 34세를 제너레이션 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10년 만에 증가되는 부분을 보면 제너레이션 Y가 큰 폭으로 늘고, 또 그에 못지않게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저런 트렌드는 한 15, 20년 지나도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있는 UN 인구 통계청에서 만든 데이터 갖고 계속 축적한 거고, 인구 구조라는 게 쉽사리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데이터만 비교를 해봐도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제너레이션 Y, 그 다음에 실버 세대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섹터에서 과연 이런 기회가 올라갈 것인가 봤을 때, 유럽하고 요 북미 같은 경우는 노령화 인구 포션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인도, 그 다음에 나머지 아시아 지역을 보면 이 제너레이션 Y에 대한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어떤 산업이나 시장에 대해서 타겟을 한다면 저 두 계층이 아니겠는가. 물론 다른 층도 계속 산업이 진화하고 비즈니스가 진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뉴 비즈니스에 대한 찬스는 저런 두 계층이 큰 소비자 연령층이 아니겠는가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Y는 기관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나이대와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묶어보니 15세에서 한 34세, 그래서 80년대생 이후 정도면 그게 접목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례로 유엔에서는 이 Y세대를 정의하면서 키워드를 주는 게 개인주의, IT 기기, 그 다음에 딜로이트에서는 인터넷, 그 다음에 낙관적이다, 자신감이 강하다. 그 다음에 포춘에서 한 거 보면은 자기 자신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보면 최신 기술, 집단 형성, IT 이런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해보면 이런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세대 특징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집중도가 높다. 따라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검색보다는 좀 더 자기한테 맞춰진 그러한 검색 기능, 쇼핑 정보도 일반적인 그런 쇼핑 리스트가 아니라 자기한테 커스터마이즈 된 그런 개인 맞춤형 그런 니즈가 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쇼핑 이메일 받아보면 요즘 보면 한 80~90%는 제가 과거에 검색했던 내지는 제가 클릭했던 거를 베이스로 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전혀 생뚱맞게 날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애가 고등학생인데 애 장난감 소개하는 이메일도 날라오고 그러면 그 쇼핑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IT 친화적. 지금 거의 핸드폰 하나 새로 정 가지고 살려면 노트북 값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경쟁가 있는데, 사실 저보다 제 꼬맹이가 17살인데 걔가 훨씬 더 잘 써요. 저희가 쓰는 기능은 한 5개면 했는데 걔는 거의 풀리 다 쓰더라고요. IT 친화적인 거. 그 다음에 약간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게 조금 남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도 하지만 특정 사회적 이슈가 딱 떠올랐을 때 인터넷 중심으로 모여서 대응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속도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이 Y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전체적인 증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50년 되면 90억 명까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낼 것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요즘 아프리카 쪽에 ODA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해서 8개의 원조를 하더라도 이런 골을 갖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가 이런 보건, 생명, 여성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고, 주요국의 지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살아나서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인구가 가장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도 받쳐주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이 기대 수명 자체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제 기억에 2010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연령이 18세랍니다. 18세.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은 많이 낮춰주고 있지만 오래 못 버티는 거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위생적인 것도 있고 보건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선진국 대비 이런 기대 수명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미국 약하고요, 한국 약하고 기술 수준이 10년 이상 차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단 배를 째야지 고치는 병도 미국에서는 보통 약으로 치료한다는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올 때 아내가 약을 골고루 이렇게 박스로 사오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보건 인프라, 헬스케어 인프라 자체도 선진국의 기대 수명이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선진국 자체가 이미 소득이 이런 개도국 대비 한 10배 이상 훨씬 높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미개발국보다는 그 선진국 쪽의 기대 수명이 훨씬 높고, 다만 그 기대 수명의 증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런 개도국이 훨씬 늘어나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면 나이대별로 이제 평균 연령 분포를 내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구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10세에서 19세가 가장 많아서 이 아프리카의 평균 연령이 18세 정도 되고요. 이 북유럽, 아주 복지가 잘 되는 북유럽과 북미 쪽은 상당히 많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북한도 상당히 이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한국 대비. 일본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상당히 고령화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또 미국이나 일본 대비 고령화되는 추세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2030년 대비로 본 건데, 만약에 그 이후로 2050년 대비 매핑을 다시 해보면 한국 또한 상당히 많은 그 인구가 고령화에 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그다음에 그 헬스케어, 웰리스라는 그 이슈가 이렇게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게 되다 보면 이 간단한 거에서도 소비 행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에 가장 큰 적인 담배 산업하고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그런 자기 투자 비용을 비교해 보면 담배에 대한 그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이런 자기 건강 관리와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한 소비 지출은 매년 늘어나가는 추세고요. 하다못해 드링크제에서도 몸에 안 좋다는 이런 탄산음료에 대한 이 소비는 정말 많이 감소하는 반면 건강 주스, 기능성 음료 이런 거에 대한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만 봤을 때 이런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지 않고 보면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아주 심플한 사례입니다만 그런 큰 트렌드하고 같이 봤을 때 이런 산업의 돌아가는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인구에 대한 변화는 고령화 이슈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연금,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헬스케어 지출, 그다음에 젊은 층의 어떤 부상 이런 것들로 크게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이제 구매력 얘기인데요. 중산층에 대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산층이 보시면 2000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산층은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거점으로 비즈니스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2030년 되면 세계 인구의 한 60%가 중산층으로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한 27%가 중산층으로 보고 있고요. 불과 2030년 되면 이렇게 양이 중산층 인구가 더블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됐을 때 2030년쯤 됐을 때 글로벌리 중산층의 80%는 아마 그런 개도국에서 차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역별로 한번 보면, 아까 수치는 뭐 다 아우러지니까 권역별로 보면 이 아시아에 대한 중산층 인구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높게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북유럽이나 북미가 못 살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쟤네는 중산층 이상의 그런 포션을 유지하겠지만, 딱 중산층이라는 소득 계층을 나눠서 봤을 때는 2030년과 2009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기회 요인이 요 아시아 지역에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전략을 많이 바꿨죠. 일본이 수출할 때 동남아 하면 이제 애들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고 좀 없어 보이니까 완전히 로엔드 마켓으로 했다가 된통 당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반성하고 새로 만들어낸 용어가 볼륨존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고 시장에 들어갈 때 로엔드가 아니라 현재에 맞는 수준의 적정한 퀄리티와 로우 프라이스로 다시 접근하는 그런 국가 전략이 바로 볼륨존 전략이고요. 그 전략의 핵심은 저렇게 커져가는 중산층을 잡겠다라는
게 그 전략의 근간적인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측면에서 보면 그 세계 상위 한 25개 도시, 인구로 보거나 그 도시의 GDP로 보거나 했을 때 상위 25개의 도시가 2020년에는 전체 세계 부의 50%, 그러니까 전 세계 부의 50%를 저는 상위 25개 도시가 이렇게 생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25개 중에서 이런 10개 국가는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메가시티 얘기했는데요. 보통 메가시티는 200만 명 정도의 그런 사이즈로 집적되어 있는 것을 메가시티라고 하고, 이런 메가시티들이 서너 개가 연결됐을 때 메가리전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결이 돼서 커다란 1000만 명 이상, 2000만 명 이상의 그런 커다란 경제권, 도시권을 이뤘을 때 메가 코리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은 뭐 EU 연합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메가 코리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이런 동남아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런 메가 코리도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브라질의 가장 큰 경제 성장국인 중남미의 가장 큰 경제 성장국인 브라질 또한 이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커다란 그런 코리도가 형성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되면 현재 대비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요. 요즘 뭐 2010년에 국가대전 6위까지 올렸던 그리스의 아테네나 이런 데들은 아마 이제 완전히 순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반면, 방콕이나 베이징, 청도, 뭐 뉴델리, 도하, 뭐 이런 광저우 같은 인도와 중국 중심으로 많은 그런 국가들이 그런 탑시티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셜 측면에서 보면 이제 디지털 컨슈머인데, 제 기억에 제가 2008년에 이 딜로이트 컨설팅하고 같이 한번 메가 트렌드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재밌었던 키워드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인터넷 쇼핑이 막 활성화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2007년에. 근데 그때 뽑아낸 키워드가 모바일 쇼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측했던 게 2010년 이후로는 모바일 쇼핑의 비율이 상당할 것이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또 워낙 뭐 위메프나 뭐 이런 데서 모바일로 했을 때 이렇게 쿠폰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가끔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보면 이런 트렌드 분석한 것들이 맞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혹 그때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비즈니스를 한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 생각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 수준이 뭐 데스크탑은 뭐 데스크탑이나 랩탑, 일단 컴퓨터류는 80% 정도 됩니다. 가구당. 즉 가구당 80%는 노트북이든 이런 PC든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모바일 폰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그 사용 비중은 약 50% 그런 수준입니다. 뭐 주로 이용하는 섹터는 이런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컴퓨터로 쇼핑하는 게 현재는 한 63%고 모바일로 쇼핑하는 게 한 16%이긴 한데, 이건 현재 대비인 거고요. 한 10년 내로 저 수치가 상당히 뒤바뀔 거다라는 것이 각종 전문가들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런 얘기긴 한데, 2012년하고 15년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소비자 행태 조사는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모바일 기계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을 섹터별로 한번 쭉 나눠본 겁니다. 항공권 구매, 뭐 자동차 구매, 뭐 에너지, 그러니까 뭐 전기세 납부하는 거, 컴퓨터 사는 거, 소비재 사는 거 쭉 섹터별로 나눠봤을 때 2012년에 평균적으로 한 24% 정도였다면 모바일 기계로 이용한 게, 아까랑 수치가 다른 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글로벌리 봤을 때 한 16%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신 거는 북미 시장, 즉 미국하고 캐나다, 그러니까 모바일 인프라가 상당히 잘 깔려 있고 많이 보급된 곳만 따져봤을 때 2012년에 모바일로 하는 것이 한 24% 비중인데 2015년에는 한 38%로 약 한
57%, 60%까지 늘어날 것이다. 모바일 쇼핑이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게 선진 시장을 통해서도 데이터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섹터에서 모바일 쇼핑이 확대될 것인가 보면 이제 제품의 어떤 특성, 코스트 측면,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이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권 구매라든지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아파트를 찾는다든지 이런 스포츠 방송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는 이런 섹터에 있는 비즈니스 필드에서 이런 모바일 쇼핑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두드러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소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제너레이션 Y, 올드 세대, 그다음에 중산층이 어떻게 되고 메가 트렌드, 메가 시티가 어느 지역, 주로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와 연결돼서 중산층 또한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인프라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쇼핑 행위 자체가 인터넷 베이스긴 한데 점점 모바일 베이스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소셜 트렌드의 그 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건데요. 2000년에 인터넷 사용자가 3억 6천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작년에 인터넷 사용자가 약 24억 명 정도, 한 40%, 전 세계 인구의 한 40%는 인터넷을 쓴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경제가 2017년까지 엄청 성장할 것이고, 또한 기술적으로 기술 점점 자동화 진화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이 전자제품 회사인데요. 자기네 생산 라인에 앞으로 향후 3년간 약 10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설치할 거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모바일과 그 자동화, 즉 로봇에 대한 트렌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키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신 수단이나 이런 것의 진화도 될 것이고, 한참 이슈가 되는 빅데이터, 수송, 이런 교통 차원에서도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일례로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 2013년 탑10 그 기술 트렌드 보면 이 대부분이 다 인터넷 베이스입니다. 앱도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도 있고 클라우드, 아까 설명드렸던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간 인터넷,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봤던 거시적인 트렌드 20개도 서로 연관되듯이 이런 기술 트렌드도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이고 제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독일, 일본, 한국이 되겠죠. 근데 최근 2000년, 2010년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60에서 70%가 제조업에서 나오고 나머지가 서비스라고 보는데요. 미국은 완전 거꾸로입니다. 미국은 서비스가 67%고 제조업은 20, 30%.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이제 2010년부터 국가적으로 오바마가 정책을 발표합니다.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제조업이 없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글로벌 다각화, 해외 진출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포드든 이런 자동차 회사, 가전회사들이 다 신흥국 나가서 원가, 코스트 다운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리쇼어링이라 해서 같이 다시 다 들어가죠.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많아지고 한다. 그러곤 하는데, 혹자가 한국도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워낙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반대측 의견은 미국은 내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들어가도 팔 수가 있으나 우리는 내수가 워낙 작은 시장이라서 아마 미국 같은 정책을 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어떤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제품들을 뽑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IT 베이스로 해서 가장 큰 섹터가 CAD입니다. 근데 CAD 기술이 1980년대 처음 시장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산업이 한 섹터가 10년 이상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PC만 보더라도 정말 글로벌리 소니가 지금 PC 산업을 포기한다고 할 정도로 수익성이 나빠지는데 이 CAD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로 계속 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토데스크나 더솔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보면 가장 아무래도 선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CAD 기반으로 해서
정밀 설계라고 했던 그런 단계에서 최근에는 들으셨겠지만 3D 프린팅이라는 기술까지 나가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엔진 블록을 만든다 할 때는 절삭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깎아내면서. 두 번째는 적층하면서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걸 만들 때 지금까지의 대부분은 좀 더 큰 놈에서 깎아 나가는 개념이죠. 근데 적층 방식은 레이어를 하나하나씩 쌓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당히 혁신적이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에 제조업의 전반적인 혁신을 몰고 올 대표적인 기술로 이 3D 프린팅을 뽑고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첨삭형, 절삭이 아닌 이 어디티브 매니팩처링과 관련된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4%가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실제로 뭐 자동차나 항공, 뭐 이빨, 뼈 상당히 많이 적용이 이미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튜브에다 대고 포드하고 3D 프린팅 치면 걔네들이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영상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엔진 블럭도 이렇게 대량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일부 차종에 적용해서 만들고 있을 정도고요. 근데 이렇게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시사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큐비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3D 프린팅 만드는 업체들인데 얘네가 이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판매를 합니다. 보통 보급형은 150만 원이고 비싼 건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나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통 우리가 제품 만든다면 이걸 하나 만들고 싶다면 벌써 생각에 라인도 크게 깔려야 되고, 이거 뭐 한두 개 팔아서 장사가 안 되니까 뭐 한 100만 개씩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지 다품종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3D 프린팅이 나오게 되면 개인 맞춤형 제품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만 만들어도 되니까. 두 번째는 결국에 한 사람 1인 제조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큐비파이가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이폰 5S가 나왔을 때 그 젤리 케이스 같은 거, 케이스, 하드웨어 그 케이스 만드는 거를 보통은 2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받아서 스펙 잡고 찍고 하려면. 얘네가 하루 만에 아이폰 5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낼 정도로 실제로 뭐 많은 부분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 때 깎아서 만드는 거는 안이 비어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통을 갖고 깎았으니까. 그래서 제조할 때 가장 힘든 게 안이 비어있는 걸 만들 때 가장 힘든데, 3D 프린팅은 적층형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품 만들 때 있어 가장 큰 그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를 위해 어떤 선호에 따라서 제품을 아무리 어렵게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저 방식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반 적층 방식과 달리. 그래서 에어버스에서도 그런 복잡한 그런 항공 유체역학 적용해서 뭐 복잡한 거 할 때 이런 3D 프린팅을 적용하겠다 해서 2050년에는 아마 그 적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일반적인 산업재, 소비재 이외에도 바이오 관련된 뭐 뼈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아니면 나노 단위의 어떤 생체 조직까지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런 3D 프린팅이라는 커다란 기술적인 트렌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로봇인데요. 로봇을 우리가 흔히 산업용,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용, 그다음에 특수 목적용 이렇게 나누는데 2010년부터 25년까지 보면 연평균 한 16% 정도 성장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가장 큰 성장을 하는 섹터가 이 서비스 섹터하고 이 특수 목적용입니다. 기존에 공장 자동화 하던 것들을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개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내지는 군사용, 내지는 뭐 극한 상황에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로봇 시장이 향후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2020년쯤 되면 뭐 이런 애완견 로봇이라든지 뭐 같이 장기를 둔다든지 뭐 하는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로봇이 우리와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 강아지 로봇 만든 게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소니입니다. 소니에서 만들었는데 그 되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팔렸거든요. 근데 왜 잘 팔렸냐면
보통 완전히 기계처럼 말을 하면 그대로 하지를 않고 가끔 얘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소프트웨어는 일본이 잘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 로직 짤 때. 미국이 정말 강한데 일본에서 하다가 계속 버그가 잡히는데 그렇다고 이거 그 썬큰 코스가 그 투자비가 있으니까 안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서 컨셉 잡은 게 말 잘 안 듣는 강아지 로봇 요걸로 프로모션 했는데 그게 미국 시장에 먹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전자제품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글을 쓴 게 아, 이 강아지는 가끔 말도 안 듣고 정말 강아지 같다, 개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역 마케팅으로 성공한 제품이 저 애완견 로봇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마 MBA 하시면서 마케팅 그 클래스 들을 때 뭐 사례가 있으면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거에서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저 이민정 교수님께 이 파일 다 드릴 테니까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트렌드입니다. 처음에 원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 경제적인 큰 축의 이동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그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선진국 중심의 경제지만 지금 뭐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고 인도 따라가고 있고 인도가 예상보다 못 따라가지만 또 러시아가 커지고 있고 해서 2030년 정도 되면 이 세계 GDP의 57% 정도는 신흥시장에서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2030년 되면 인도 중국의 그런 인구가 전 세계 35% 정도 되고 그 인구를 토대로 약 전 세계 GDP의 25%는 이 중국과 인도에서 이렇게 창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국가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돈이 안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 획득의 원천이 이제 M&A 쪽 얘기하는데 그 선배 중에 삼성물산 그 해외 뭐 광구 매입하고 하는 그 프로젝트 총괄하는 분이 계신데 딱 입찰 들어갔을 때 중국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입찰은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못 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불 쓰면 걔네는 50억 불 쓴대요. 왜냐면 그 돈이 기업 돈이 아니잖아요. 정부 관할에 있는 돈이다 보니까 꼭 붙어야 되는 데서는 중국 그 돈의 파워를 당할 수는 없을 정도라고. 그래서 결국에 그 미래 기관들이 예측하는 게 향후 5년간 중국이 M&A에서 획득하는 기업 수는 향후 5년간 2배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4배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난 우리나라 기업도 결국에는 그 중국의 기업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GDP 창출의 근원은 기업입니다. 근데 신흥국이 저렇게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큰 포션을 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포춘 500 기업 리스트를 보게 되면 2005년도만 해도 중국이나 인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그런데 2020년 정도 되면 2005년 대비 중국 기업이 16개에서 한 45개까지 늘어나고 인도는 한 5개에서 13개. 그 다음에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경쟁에서 없어지고 중국과 인도로 힘이 실리고 그런 중국 정부의 그런 활동 덕분에 아마 중국의 그 글로벌 500대 기업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시다시피 2010년과 2030년에 GDP를 비교했을 때 이 북미나 유럽 쪽은 아주 약간 증가하는 반면 보시다시피 중국, 인도는 엄청난 증가세로 GDP가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브릭스라는 용어를 만들고 이렇게 막 각축하던 데서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주게 됐는데요. 브릭스라고 용어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이 브릭스 국가가 뜨기 시작하니까 정말 많은 기관들이 따라서 똑같은 용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제가 4개만 썼는데요. 한 8개, 9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매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C벳은, 이 C는 이제 다 이니셜입니다. 그 나라 이니셜 갖고 했을 때, 영국의 EI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C벳을 보면, 이 보시는 6개 나라를 찍었고요.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마빈스라는 용어로 해서 이렇게 6개를 찍었고,
그 영국의 프란스 로라스코포스는 11년에 E7 국가를 찍었고, 근데 E7에서 왜 세계냐면 나머지는 브릭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브릭스 경제 연구소에서는 비슷한 용어로 이렇게 찍었는데, 보면 공이 다 들어가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세 개 찍힌 데가 베트남, 터키, 그 다음에 남아공,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스트 브릭스, 즉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 나라를 말고 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국의 대표적으로 부상할 곳이 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남아공, 멕시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담당하는 팀이 아시아 중남미 팀이고요. 저는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설계를 하는데 저희 타겟 국가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저희는 별도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타겟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그 ODA 예산 갖고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세계 쌀 생산국 2위거든요. 메콩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한 그런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데 인구의 48%가 농업 인구입니다. 근데 기계화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회에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냈던 컨셉이 뭐냐면 우리 농기계를 거기 한 100억 정도 뿌려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베트남이 엄청난 그 농기계화에 대한 그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화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점. 두 번째, 그 농기계 시장의 70%가 중국산입니다. 나머지 20%가 중고 일본산, 10%가 로컬인데 가격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농기계, 즉 컴바인 트랙터에서 쓸데없는 기능 낮추고 하면 코스트가 한 30% 낮아지겠더라고요. 그러면 중국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아직은 코리아 브랜드를 모르니 ODA 자금으로 100억 정도 사서 그 지역 중심으로 좀 맛배기죠, 맛배기. 마켓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고 뿌려주고 나서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현재 조립 공장 세우고 시장 먹으면 베트남 남부 메콩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쌀 생산국 무지 많습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까지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가 인구도 많고 워낙 성장성이 좋다고 다 찝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베트남 하노이에 삼성 휴대폰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베트남 총 수출의 12%랍니다. 내수도 있겠지만 주로 북유럽 시장 들어가는 거. 그래서 베트남 경제도 상당히 뭐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일본이랑 엄청난 협력을 했으나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얻은 건 없다. 그렇다고 중국 애들하고 하자니 얻을 게 별로 없고 뺏길 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과 그 파트너십 맺기를 상당히 많이 희망을 하고요. 우즈벡이나 뭐 페루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즈벡 같은 경우는 거의 25년째 독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부총리가 3명인가 4명인데요. 한 명을 아예 한국 사람으로 뽑겠다 할 정도로 지금 한국의 어떤 산업 성장 모델, 경제 성장 모델이 이런 신흥국한테 상당한 롤 모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자유무역 관련된 그런 건데 80년대 전만 해도 상당히 적었다가 거점 국가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런 자유무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장벽이 점점 없어지고 권역별 어떤 경제 협력 존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그 R&D 투자를 많이 하면서 지식 기반의 어떤 인프라 경쟁력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R&D 인력도 많아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속 가능한 내지는 하이 퀄리티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에너지 이슈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 2010년, 20년 대비해서 봤을 때 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 증가하는 수요는 다 신흥국,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피크1 말씀드렸는데 2015년을 상당히 많이 좀 이 크리티컬 포인트 많이 얘기합니다. 그 수요 대비 공급을 봤을 때 변곡점이 2015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으나 다행히 3년 전부터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터지는 바람에 요 피크가 상당히 좀 뒤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일뿐만 아니라 물 또한 그런 개도국이나 그런 신흥국 중심으로 물 문제 또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식량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쓰는 게 많아집니다. 뭐 전기 제품도 쓰고 먹기도 하고 교통도 많이 하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건강 문제도 많이 하다 보면 부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학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한 환경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2040년쯤 됐을 때 똑같은 지구 한 5개 정도 필요하답니다. 5개가 안 생기면 상당히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런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환경 측면에서의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요소는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이유는 뭐 온난화 얘기도 아시고 북극해, 해양 생태 오염 그런 이슈 다 아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실제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뭐 강릉에서 엄청나게 눈 온 거, 뭐 일본에서 눈 온 거, 뭐 중국에서 이런 그 무더위나 산사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일본에서도 갑자기 폭염이 있었던 거, 러시아도 추운 나라에서 폭염 때문에 사람들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파워가 시프트 되고 있다는 건데,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비중에서 신흥국 비중이 올라가니까. 근데 기관별로 상당히 좀 더 가파르게 보기도 하는데요. 주로 그 이유는 이런 신흥국들에서 차지하는 그런 경제 포션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교상의 발언권도 강해질 것이고, 대표적으로 중국 보시면 아실 거고요. 뭐 중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그 글로벌리 권력층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파워 시프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하면, 진짜 이렇게 한번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쭉 한번 훑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연관이 돼서 인과관계 갖고 돌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특정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한 팩터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산업 간 연결성도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환경 오염 증가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면 당연히 에코시스템 관련된 니즈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환경 규제가 상당히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환경 규제라는 것이 자동차 산업에 접목되면 일단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의 고려해야 될 팩터는 CO2 배출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CO2 배출 절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CO2 배출이 안 되는 차를 만들든가, 요즘 하고 있는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그 다음에 퓨얼셀카, 그게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의 CO2 배출을 규제 이하로 낮추든가.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냐? 연비를 핵심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이브리드 타입이 있고 경량을 하는 방법. 경량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외장대를 변경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무게가 가벼운 탄소섬유나 고강도강판 내지는 알루미늄 같은 마그네슘 같은 그런 경량 소재를 써야 되고, 아니면 엔진 블록 소재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캐스팅해서 접목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트렌드 자체가 특정 산업의 방향을 상당히 많이 바꿉니다. 다른 예로 하나 설명드리고 마치면, 자동차 디자인이 90년대 중반 들어서 상당히 막 에어로 다이나믹하다는 표현이죠. 막 둥글둥글해지고 막 하고, 특히 옛날 스텔라 보면 앞에 그 뭐라 그러죠? 앞에 공기 배출 그게 그게 다 있었습니다. 모든 차에 다. 왜냐하면 본닛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점점 니즈가 막 고급화되면서 그 차지 보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싶어 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본닛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는데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납축전지가 다른 성분으로 개선돼서 점점 스펙을 바꾸고, 그래서 요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나 소비자의 니즈 이런 것들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시는 끝단에 있는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웰니스와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이, 지금은 헬스케어 비중이 높지만 점차 웰니스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 보면 자동차에 있어서도 뭐 바퀴 색깔이 뭐 자주 바뀐다거나, 창문을 더 크게 해서 뷰를 좋게 한다거나, 뭐 시트 자체가 노인층에 맞게끔 좀 더 딱딱하지 않게 바뀐다거나, 뭐 안마기를 넣는 게거나,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삼성 르노가 안마기를 넣었던 그 차도 한 몇 년 전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저런 메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산업에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해서 정신없었는데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해서 같이 얘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